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나라 살림 운용과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요 성과부터 숨은 비하인드까지 잠시 후에 순방에 동행한 최영은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찜통 더위에 열대야까지 그야말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방법을 점검해드립니다. 주요 대담에 앞서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298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93%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고 무역 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수요 증가와 고성능 반도체 공급 제약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정보 공유와 공동 출동 체계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관람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위생관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나라 살림의 큰 틀이 논의됐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최영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가전략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년의 예산안과 또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가 됐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재정전략회의 말 그대로 우리 재정 어떻게 운영할 건지, 무엇을 위해 재원을 집중할 건지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오늘 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정부가 어떻게 편성을 할 거고 또 어떻게 쓸 건지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지만 역시 가장 핵심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방안 논의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반도체 대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이와 함께 최근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기업의 시간표에 딱딱 맞게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그 새로운 용어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추가 세수라는 용어인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뭐 세입이 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할 땐 보통 초과 세수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건 좀 새로 듣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호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계속해서 좀 세수가 예상치보다 장기적으로 좀 많이 거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용어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반도체가 매우 호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보통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잘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은 슈퍼사이클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구조가 바뀌는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사실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발생을 한 거고요. 적어도 현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초과세수란 말은 마치 이제 불필요한, 그러니까 예상 이외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 의미가 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초과세수란 말 대신 이제 추가세수란 말을 쓰시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용어는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사실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만 많이 들어온 거다. 내년은 어떨지 모른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겠지만 현재 지금 구조가 바뀌면서 몇 년간은 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를 위해서 쓰자라는 좀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준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래, 청년, 지방, 교육 요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래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이걸 특별법으로 이제 그냥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기적 안보를 갖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도 열리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피지컬 AI,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이미 지역별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금액도 좀 윤곽이 잡힌 것 같고 네. 정부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오늘 또 밝혔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영역 모두가 사실은 미래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먹거리들이에요. 근데 이거 중국의 예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나 이런 산업이 매우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움직여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마중물을 줘야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런 재원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그다음에 뭐 AI 그런 기본 기술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들 이런 그 인프라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산업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국가가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 당시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5개년 계획 같은 걸 가져서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국가가 차근차근 해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조금 전 마무리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또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영 방안을 좀 논의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비슷한 어순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문화, 씨름과 공기놀이처럼 닮은 전통놀이까지 우리 양국 간에는 참 닮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또 최훈 기자가 또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어떻게 또 현장에서 보셨을 때 나토 첫 참석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관심 또는 이 다른 국가 기자단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나토 첫 참석이다 보니까 뭐 데뷔전 성격이 아닐까,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가기 전에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도 사실인데 막상 갔더니 이번에 나토 방산 포럼이라는 거가 이번 나토 공식 일정으로 처음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참가 인원도 많고 관심도 주목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서 4세션 연설을 했어요. 4세션이라고 하면 앞에 1, 2, 3세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1, 2, 3을 지나고 나면 조금 주목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갔던 취재진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오히려 4세션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3세션보다 좀 자리가 더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통령 입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대통령에게 질문도 현장에서 많이 이뤄졌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좀 관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한국과 나토가 기존에도 이제 무기 거래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이거를 연구 개발이랄지 네. 생산 그리고 향후 운용까지 함께 하자. 이게 바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달 기본 협정도 논의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이런 만큼 좀 상당히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한나토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느낀 이런 부분은 좀 어땠나요? 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시작될 거다 이런 표현을 좀 들었는데 앞서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한테 이게 실제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가요?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뒤에서. 네. 그랬더니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 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통령이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말을 할 때 통역이잖아요. 네. 말 모두에 계속 한국의 방산이 어떻고 한국의 방산은 수준이 높고 모두에 계속 칭찬, 축혀 세우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말 시작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나토가 우리 국제사회에서 또는 나토가 우리 방산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 또 기대가 높은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좋은 기회를 삼아서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네. 현장에서 느낀 또 기자의 또 이런 또 이 느낌담을 또 들으니까 좋네요. 자, 이번 순방을 계기로 K 방산이 국가 간 안보 공조 체계로 확실히 진화한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대로 뭐 나토와의 방산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 그리고 방산 공급망 협력 등 좀 이 논의되면서 나라의 핵심 안보, 나토와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좀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적으로 안보에서 이 발언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일단 제조업이나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그런 산업적 역량도 매우 뛰어나야 되지만 네. 근본적으로 외교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건 단순히 나토의 무기를 파는 걸 떠나서 나토 입장에서는 그 안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나토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격상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미국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그 군사력 기준으로는 세계 5, 6위권의 세계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런 베이스가 되는 그런 방위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 주체로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실 지위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가셔서 단순한 그런 그 경제적 협력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안보적에서의 그런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이런 우리나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국익의 그런 확보하기 위해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G7 정상회의 열렸던 프랑스 에비앙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한미 현안이 많으니까 두 사람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라고 하면서 옆자리에 앉혀줬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나토에서도 트럼프 네.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고 특히나 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한 이야기가 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3주 만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두 정상이요. 일단 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 만났는데 이 만찬이라는 게 사실 취재가 굉장히 제한되는 공간입니다. 보통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국제회의나 이런 게 있으면 풀취재라고 해서 기자가 대표해서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다른 기자들에게 이제 이걸 공유하는 내용으로 취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만찬장은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전혀 취재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이 한참 만찬이 이루어질 때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지금쯤 트럼프를 만났을까요? 하면서 이제 뭐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지금 참석하는 인원이 극소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러운 기회에 조우할 거고 대화 이루어질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청와대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G7에서 미국 군함 열척 너네 빨리 만들어줄 수 있니?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다만 체계적으로 뭐 어떤 후속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설명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 뭐 뉘앙스가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는 것처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미국 국내법이 막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네, 그걸 네. 고쳐서라도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예. 군함을 만들고 싶다는 네. 얘기로 지금 네, 들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그야말로 한국과 나토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이 된 느낌이긴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나토와는 좀 상극이다 보니 이 우리가 이제 중러 관계,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한러 관계에 있어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 이제 얘기해야 될 사실 생각보다 균형 외교를 매우 잘하는 편이긴 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에도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서방 국가로 분류가 됐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단순히 이제 그런 그 균형을 잡는 외교를 떠나서 우리가 균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토는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안보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지위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토가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여전히 중국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나토에 가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뭐 그런 식의 균형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잘 잡고 있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이제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5년 만에 성사된 몽골 국빈 방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잠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몽골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이고 한국은 몽골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이 메시지가 양국 국민들께 잘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임기 초에 이제 몽골을 찾는 게 이제 중러를 넘어서 북방 외교의 좀 외연을 좀 넓히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몽골 국빈 방문이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북방로는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광대국이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영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적으로 이제 외교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넘어서 아시아 국가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북방 외교가 큰 의미가 있었고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우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우리가 가까워진 것도 북방 외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던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서 뭐 몽골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저는 이제 몽골보다 좀 더 서쪽에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관계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몽골이 그 첫 번째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들은 보통 사실 북한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그런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게 경제적 협력을 높이는 게 사실 우리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출발점으로서 몽골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신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은 우리한테 자원을 줄 수 있고 우리는 그쪽에 기술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공통된 그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솔롱고스, 그러니까 몽골이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 무지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몽골을 푸른 하늘의 나라라고 네. 부르죠.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무지개와 푸른 하늘이면 뭐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양국이 이번에 한몽 황금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몽골에 황금이 많아서일까요? 굳이 황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황금 시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 하늘, 무지개, 황금 뭔가 좀 다 추상적인 네. 느낌이어서 사실 현장에서 또 청와대 고위관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황금 시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일단 이 황금이라는 게 몽골에서는 뭐 번영, 영광 그리고 새로운 전성기 이런 거를 뜻하는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 시대라는 개념, 이 용어 자체를 몽골 측에서 먼저 우리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황금 시대라는 걸 같이 선언하자. 근데 우리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고 좋다 해서 이제 수용을 해서 이번에 공동 선언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 양국 관계가 뭐 지금 황금 시대가 아니어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현재 인적 교류나 경제적 교류가 사상 최고조에 와 있다. 이미 지금 굉장히 호시절인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양국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황금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우리가 같이 만들자. 이런 의지와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동화적인 표현 그리고 좀 문화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몽골인 것 같습니다. 그 몽골에서 네. 황금이라는 의미가요. 네. 그 몽골의 징기스칸 있죠. 예. 네. 징기스칸의 그 혈족을 황금시족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 엄청난 의미예요. 그 말을 보시면. 북한의 백두혈동 같은 그런 그런 의미로 아. 있으니까 그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황금시족이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이걸 제안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무엇이든간에 최상급의 표현이었던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최영원 기자가 예. 보내주셨던 이 현장 리포팅을 보면서 뒷배경이 저는 한국인 줄 알았어요. 네. 모든 이제 인프라가 편의점. 네, 한국식 인프라가 이제 되어 있어서 네. 몽탄이라는 신조어까지 또 유행을 한다고 해요. 네네네. 한국에 대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지 국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좀 느낄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순방 기자단이 묵었던 그 프레스센터가 있는데 네. 프레스센터 바로 앞에 대형 전광판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전광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칠 때마다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얼굴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진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MNP 몽골 구경 방송 저희 KTV와 유사한 그런 채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아무리 이제 뭐 타국 정상이 온 거 저희도 당연히 보도를 하지만 이 MNB에서는 저희가 2박 3일 기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0건 이상 집중 보도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지금 뭐 자료 영상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 몽골 구경 방송에 그래서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네. 연락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저 영상을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냐 해가지고 오. 몽골 구경방송에서 KTV에 최영은 기자에게 직접 전송해준 단독 영상입니다. 이 이런 몽골 식으로 뉴스 영상이네요. 진짜 뉴스고요. 앵커랑 이제 저희처럼 기자가 계속 저걸 보도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후레수 대통령과 뭐 섰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중계를 하면서요. 주요
대통령과 함께한 거는 생중계로 계속 나왔고요. 그 외에 방송 리포트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냥 시내 곳곳에 걸어다니면 그냥 다 태극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전통 의상이 좀 독특하잖아요. 딱 네. 튀잖아요. 그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며 어른이며 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뭐 이제 국빈에 대한 환대뿐만 아니라 이 행사 정상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그 관심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자, 나토 정상회의 일정부터 그리고 몽골 국빈 방문 이야기까지 한번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비가 그치더니 주말 사이에 너무너무 더워졌는데 네. 그 두 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안 나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예. 냉방기가 없으면 좀 그러니까요. 힘든. 몽골에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튀르키예는 사실 일하느라 밖에를 안 나가서 날씨를 모르겠고요. 몽골은 2박 3일 있었는데 처음엔 날씨가 좋다가 그 나담 축제라고 해서 몽골 명절 축제가 예.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은 좀 비가 많이 와서 정말 폭우였는데 국내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몽골 날씨도 사실 마지막 날은 좀 궂은 날씨였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은 푹푹 찌는 여름이 됐는데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폭염 중대 경보 이게 내려진 지역까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더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폭염이 계속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예요. 지난달부터 들어온 제도인데 폭염 중대 경보가 이제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내려지는 경보라고 해요. 예. 이게 최초로 발령이 됐습니다. 영남권 일부 지역에 발령이 됐는데요. 바로 어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열사병 환자들이 막 나왔는데요. 질병관리청 발표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저께 11일 하루 동안에만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질환자만 9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다행히도 아직 사망자는 없는데요. 기상청은 이제 폭염이 오늘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 정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굉장히 살인적인 폭염을 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국내 냉방기 수출 업체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저기 유럽 다녀보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유럽이 위도가 높은 것도 있고요. 뭐 대륙 서양 기후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여름에 이렇게 안 더워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설치 안 된 곳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니까 원래 우리 지금 온도를 보면은 야, 우리도 저 정도 더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는 적응이 되고 안 되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안 겪어보니까 그런 온도를 닥치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에어컨이 일단 가장 필요한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뭐 이제 에어컨을 지금 구입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6월에 뭐 기존 판매량의 뭐 40배가 증가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 강국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냉방기를 만드는 제조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풍기 현상을 겪고 뭐 심지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에어컨이 있으면 귀족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매해 올해는 더 덥다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시기에 가장 힘든 분들이 아마 취약계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쪽방촌에 계신 저소득층이랄지 뭐 노인들 이런 취약계층일 것 같은데 향후에 이 폭염 대책이 조금 더 진화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일교차가 커서 먼교차가 커서 이게 추울 때 원래 워낙 춥고 더울 때 워낙 더우니까 우리나라가 좀 둔하다고 하는데 한국인에게 원래 날씨는 가혹한 네, 원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계절이 세계적으로 뚜렷한, 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어쨌든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좀 온화한 날씨 국가들은 전부 지금 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건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도 이걸 뭐 온도의 문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예 도시 계획부터 그런 폭염이나 기후 변화, 기후 이상 기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도 이미 폭우 때문에 강남이 잠기고 이런 일도 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요. 서민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인 그런 도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패러다임 변화를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또 물을 많이 마시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최영원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술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이 우선 어떤 곳인지 역할부터 한번 이사장님께 여쭤볼까요? 2000년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를 잇게 만든 연구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 네. 왜냐하면 86년, 87년 한국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을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그 분출들이 86년, 87년에 이제 팍 터져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한국 사회 전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굉장히 놀랬던 그런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꾹꾹 눌러 참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게 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시작했던 때고요. 그래서 88년에 노동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만든 거죠. 그때 그러네요. 신속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제 관련 이제 연구 기관은 KDI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88년에 만들었고 만든 지가 지금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꽤 많이 커왔잖아요. 이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노동연구원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변화되어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국면에 문이 열어젖힌 속에 노동연구원이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이 새로운 역할들이 부여받은 거죠. 오늘 아까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AI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때고 노 박사님은 그 문 여는 장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람 중심의 사회를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 연구 허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문을 열어젖힐 때 사람 중심으로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AI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AI로 인한 변화는 어떤 걸까요? AI로 인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자리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너무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일자리가 사라진다, 노동자는 설 곳이 없어진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일단 현재 나의 일자리가 있고 없어지고 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모두 다 사실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육체 노동자건 지식 노동자건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AI를 한 번 정도 접해본 사람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현재 겪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직업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불안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 이런 좀 변화를 현재는 겪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네. 저만 해도 요즘 AI 앵커가 또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주 하는데요. 회사는 사실 빨리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을 거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뺏기기 싫을 텐데 상생을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AI 도입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AI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사실은 잘 사용해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라고 좀 진단을 해보자면 지금의 이 AI 도입과 활용의 양상은 시장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속도로 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갈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은 그냥 시장이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이걸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원칙들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 원칙들조차 사실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도 좀 공유를 살짝 드리면 네. 먼저 3가지 정도 원칙을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본적으로 전환 우선화의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 AI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설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암묵지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어느 부분에 AI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노동자만이 압니다. 근데 지금의 현장에서는 AI를 거부하고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해서 이 AI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기업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잘해보자,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를 사실은 줄 수 있는 원칙을 계속 얘기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중심은 전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없앨게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 우리가 함께 잘 넘어갈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원칙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변화는 굉장히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전 사실 이거는 누군가 한 부분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뭔지 잘 몰라요. 뭔지 그렇죠. 모르는 네. 상태에 사실은 이 기술을 접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노동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지 이런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이런 원칙이 현재 수립되지 않았고 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좀 기업이 어떻게 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우리는 좀 불안 속에서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만 저는 계속 좀 쳇바퀴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AI를 많이 활용하고 AI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을 아예 안착시키려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까요? 노슬희 박사님 의견에 이제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상황 인식은 AI가 뭔지를 넘어서서 네. AI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발명되고 네.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사회 제도입니다. 예.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자본이 요구할 수도 있고 사회나 재난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AI는 거의 대부분 자본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기술은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그것들은 어디까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걱정을 넘어서 저는 현재화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기업들은 AI를 고민하지 않는 기업들은 현재 없습니다. 네. 어떤 것들 얼마큼 도입할까라고 할 때 AI가 생산성을 높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은 노동자 한 명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얼마나 많은 이윤을 이게 기업이 말하는 생산성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AI가 의도하는 바는 아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 수를 줄일까라고 하는 게 AI가 의도하는 기술의 변화인 거예요. 네. 따라서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양상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미 꽤 많은 것들이 시장에서 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똑같이 노동연구원에 계신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관찰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고할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네, 네. 유럽은 좀 더디고 우린 가운데 있는 거고 거기서 보면 꽤 많은 그러니까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들, 그러니까 정형화된 스타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은 그렇게 표현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이제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청년들에게 좀 약한 부분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디든지 이제 기술 변화가 있으면 좀 손해 보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불리한 노동자 이렇게 부르죠 원래. 그 불리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들이 이제 뭐 힘이 약하다든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청년들에게 나타나요. 예. 이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거 얼마나 심각하냐면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 청년들이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면 20대 청년이 이제 앞으로는 100살까지 살 거 아니에요. 네. 80년 동안 어떡하라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청년들이 그 타겟팅이 되어지는 그런 AI 발전이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어떤 사회 존속을 위해서라면 사회 전체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요소, 그런 측면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늦기는 했지만 기술 변화는 왔고 현재화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들은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는 예전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네. 없었어요. 그때 중화학공업이 막 깔아앉고 이랬을 때 지금 또 한국 사회가 지금 들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거든요. 우리한테 남은 돌파구는 지금 현재 AI밖에 없습니다. 네. 합니다. 하는데 동시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아직도 많은 부분은 모르지만 어떤 나타나는 변화의 측면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방향 속에서는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네. 그런 기본 사회를 한편으로 깔고 가야 될 것이고 또 AI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보아가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어젠가 삼성전자의 초기업 노조라고 네, 있어요. 초기업 노조에서 이제 광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좀 특이한 점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예. 매우 짙은 불안감 같은 거 거기서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삼성전자 돈 왕창 벌면 좋잖아요. 네. 왕창 팔고 왕창 벌면 네. 올해 5억이었다면 내년 10억 이렇게 될 텐데 당사자인데도 불안감이 이제 짙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노동연구원 같은 데 조금 더 항상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 여기 좀 더 나가서 네. 있는 자료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것까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합의 기구가 하나 있어요. 네. 경산호위라고 네, 있어요. 네. 경제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가 바로 나오는데 경산호위가 이제 노동자 그다음에 경제계 예. 그다음에 사회 전체가 모여서 이제 합의하는 기구인데 마침 위원장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생각의 폭도 넓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노동자 그룹에서 거기를 못 믿겠다 그래서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참여를 해서 네. 이제 서로 빌드업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튼튼한 나라가 되고 네. 이 험한 세상에서 돌파를 해나가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산호위를 좀 열심히 사람들을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 결국에는 AI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탕으로 이제 기본 사회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짚어주셨는데요. 네.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문제겠지만 또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말고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AI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AI 사용법을 지금까지는 좀 개개인이 교육하는 방식으로만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현실은 굉장히 정확한데요. 지금 현실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필요한 교육도 알아서 찾아서 듣고 네. 필요한 툴도 알아서 구독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지금의 전환 비용의 일부를 저는 좀 개인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정의 기업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좀 낮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육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툴에 대한 구독 비용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기업 직군에 아닌 이제 사실은 기업 규모군 중소기업 그리고 혹은 기업 조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굉장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저에게 이제 기업, 노동자,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사실 기업이 지금 현재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좀 더 적극적인 액터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금 이 AI를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다양한 이득을 직접 기업이 사실 경험을 하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초과이 얘기도 하지만 근데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뭐가 필요한지의 준비를 전 기업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도 아시겠지만 기술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요. 어디에 필요한지 사실 알기 때문에 기술을 만들죠. 그렇다는 지점에서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되는 문제도 전 좀 기업이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3자에서 굉장히 사실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네. 모습을 좀 보여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재직자를 챙기겠죠. 현재 예. 있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뭘 좀 새롭게 배웠으면 좋겠고 어떠한 새로운 직무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 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챙겨야 되는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을 저는 좀 이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의 다수의 중소기업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죠. 대기업과 네. 이런 구조에서 상생의 구도가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좀 지원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굉장히 사실 이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독려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점들에 관해서 많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또 기업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네. 시장에 존재를 하지만 저희가 제도권 밖에 있는 뭐 플랫폼 노동자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시니어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현재도 다수를 차지하지만 향후 좀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점들을 정부가 같이 챙기면 굉장히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하고 있는 이 전환의 시점에서 개인이 넘어가는 이 떠안는 구조를 상당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이사장님 어떠세요? 네, 동의하시는지요? 공감합니다. 예. 그거는 공감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기업은 이제 어떤 현상, 지금 또 이제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는 예. 기업이 생산성 올리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 기업에게 있어 생산성은 이제 많이 만들거나 사람을 줄이거나 이거예요.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 있는 고용자들을 줄이는 거는 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안 뽑아요. 앞으로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 청년들이 거기에서 앞으로 수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될 청년들이 타격을 받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구가 줄잖아요. 네. 인구가 줄면 아기도 줄 거고 아기가 크면 청년이 되는 거고 근데 청년이 커봤자 갈 데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하고 네.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해야 되고 정책의 베이스가 거기에 쫙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AI가 뭔지 하는 걸 골고루 배워야 되니까 네. 잘 해주는 기업만 가서 배우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꽤 많이 가동됐을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디지털 배움터, AI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올 초에는 디지털 AI 기본법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정부가 한편으로는 AI를 뭐 반도체도 있고 뭐 AI도 기업들에게 도와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AI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 대처법도 할 테니까요. 하는 것도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건물을 짓고 막 기계를 사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열성을 갖고 우선 선생님도 만들어야 되죠. 선생님이 있어야지 누굴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배우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네.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부분들 예컨대 정부하고 함께 가는 이런 KTB 같은데 예. EBS 같은데 이런 데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게 국민들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구현이 돼서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나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는 네. 방향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좀 정부에서 우선시해야 될 게 보편적인 AI 교육 아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또 기업은 청년을 뽑을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또 마련하는 것도 참 네. 중요할 것도 같고요. 우리가 흔히 노동을 신성하다고 여겨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AI가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도 좀 그런 기업들도 있죠. 이제는 인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간들의 자괴감도 엄청날 수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이게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고리즘 관리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저희 노동의 플랫폼 노동에 한정된 이야기였는데 예.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직 전무직 할 것 없이 이제 AI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채용을 직접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더러 또 발견되는 사례들은 채용도 하고 실제 AI가 면접도 봅니다. 그리고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현상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은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계가 나를, 그러니까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상을. 네. 과연 나를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에게 평가를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근데 최근 한 주도 해서 저도 굉장히 그 결과 흥미로웠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 네. 굉장히 사실은 이 말은 저는 이제 경영학을 HR을 전공한 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반성이 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행위에 관해서 좀 불신이 있었던 지점을 한편으로 AI가 그 지점을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기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약간 사실은 조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뭔가 특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불편함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 발라내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 강도가 완화되고 있지 않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이 AI가 워낙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다 보니 일부 자동화시키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가업들의 필요성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들의 과업이 더해져서 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약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데 계속 내가 AI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한 전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AI를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나중에 역량이 낮아진다라는 느낌도 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뭔가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은 굉장히 뭔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좀 복잡 단아나 네. 마음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죠. 네, 근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불안을 좀 더 느끼는 걸까라고 좀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AI 기본법이 있습니다. 네. 기본법이 있고 법 아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쟁점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을 EU와 좀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히 사실 EU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설명은 사실 요구에서 굉장히 투명해야 되죠. 요 지점에 대한 챙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최종 결정은 결국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원칙을 EU에서는 법에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요 두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법에 써 있는 것, 규정을 어떻게 되는 것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점들이 잘 어딘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 한 구석에 뭔가 정의할 수 없는 불안함이 계속적으로는 좀 현재 좀 존재하는 좀 그런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법이라던가 기본법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또 AI의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걸 결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사회적인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요 AI 얘기를 할 때, 네, 굉장히 먼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이 생산성이 오르고 이윤이 늘어난다고 하여서 노동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점에 안에서 인위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발생한 이익을 저희가 얘기하는 성과급으로 줄지 혹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지 새로운 사실은 교육부여로 교육훈련의 기회로 제공할지 굉장히 다양하게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실제 국내외에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과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제 기업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AI 활용 성과를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직접적인 성과급을 제공을 하는 이런 제도를 좀 설계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익 공유 풀이라고 해서 실제 이 이익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는 그런 풀을 만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 일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과제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이게 한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기금이나 국민배당금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사회가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다양한 뭔가 정확한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사실 저희가 이 지점을 슬기롭게
새롭게 헤쳐나가야 될 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건 자칫해서 굉장히 사실은 갈등적인 상황으로만 좀 그냥 귀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갈등을 소모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사실은 방향으로 이 전환 이야기를 돌릴지에 관해서 좀 굉장히 사실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저희가 뭐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한 제도를 만드는 이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분면에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 설계는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정부가 좀 혼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숙제가 좀 부여된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에 대해서 설계 단계 논의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방향, 안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또 이사장님께서도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까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 근대에 들어서 인류에게 몇 번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는 테일러 혁명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쪼가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해봤어요. 예. 그게 오늘날 이제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그래서 전 산업에 퍼져나간 이제 계기였는데, 그때 이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네, 네. 그때 노동자들은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때 노동자들도 혜택을 봤어요. 그때는요. 네.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랬고 또 전 세계가 그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랬죠, 따지고 예. 보면 1930년대에서 지금의 한 90년가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본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네.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길게 보면 그럴 텐데 중간중간 가져가는 그 갈등 요소들은 그건 참기 참 어려울 거예요. 네, 과도기에. 예. 근데 요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경제 구조 자체가 이 버퍼하고 완충 지역이 있는 지역이 아주 드물거든요. 예. 복지도 아직은 취약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고용 과정이 한 데서 잘리면 딴 데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고용 구조가.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노 박사 얘기하신 대로 닥치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번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겁니다. 네. 이익을 봤을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는 두 회사 경영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으면 월급 줬는데 뭘 또 줘 이러고 이제 엄청 싸울 텐데 네. 이번에 이제 덜 싸웠어요, 사실은요.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그런 뭐 폭탄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네. 덜 싸웠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러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논란을 한국 사회에 던진 거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지 말고 거기서 생긴 세수의 초과분을 네.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어떨까? 또 아니면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또는 이걸 가지고 AI 쪽에 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또 현대에서는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초과세수 앞으로 생기면 30% 나누자 이러잖아요. 네. 현대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왕창 이익을 많이 벌어서 30% 나누면 현대 기업은 70%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좋죠. 그렇죠. 예.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이 화두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제가 이제 노동연구원에 바라는 것은 노동연구원이 이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해서 조금 더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연구원에 조금 더 큰 기대를 하고 이번에 마침 원장님도 바뀌셨어요. 맞습니다. 아주 네. 훌륭한 분으로 바뀌어 예. 잘 해주실 거고 네. 지금까지 잘 이끌어와 주신 기조실장님이셨어요.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어디 가신다고요? 오늘 끝으로.
네, 연구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운이 좋게. 가서 AI 본 거지 미국으로 가시죠. 네, 맞습니다. 가서 잘 네. 배워오셔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노동연구원이 큰 일을 하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국에는 또 서로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사회적 대화, 합의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요. 자, 지금까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그리고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언론사 오픈.KG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레수후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몽골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은 나담 축제 외국 정상 명예주빈으로 참석했으며 이는 양국 간 상호 이해가 한층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몽골 정부가 이 대통령 출국 때까지 각별한 관심과 환대를 보였으며 이러한 환대는 방문 기간 내내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대통령 내외는 출국 전 몽골 측 관계자들과 악수하며 환대의 감사를 표명했고 따뜻한 박수 속 기념 촬영은 양국 우정과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데모크라타는 이재명 대통령과 후레수후 대통령이 울란바타르 정상회담에서 교역 투자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상품 시장 접근 방식, 원산지 규정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하며 2023년 12월부터 이어온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몽골은 한국산 소비재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한국은 구리, 희토류 등 몽골산 광물의 최대 5% 관세를 폐지해 양국이 상호 수입 시장을 90% 이상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모크라타는 한국산업통상부가 이번 세파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가속하고 한국산 소비재의 몽골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투자 교역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협정은 몽골이 2016년 일본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에 이어 외국과 맺은 두 번째 협정이라는 점에서 양국 경제 협력에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즈인폼은 한국과 몽골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차관급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올해 하반기 중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2월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업무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아울러 공적개발 원조로 출범한 희소금속 협력센터 사업이 내년 종료 예정인 가운데 센터를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후속사업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담딤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유와 물류 운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담딤냠 장관은 한국이 자원개발과 고부가 가치화 분야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BBC는 BTS가 공연을 넘어 한국 음식과 언어, 문화 체험의 확산을 이끌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BTS 공연과 연계한 BTS 더 시티 아리랑 프로그램은 전시 팝업 스토어, 식당 협업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런던 전역에 확산시키며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어냈다고 소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 한국 식당 카페는 BTS 관련 특별 메뉴와 행사를 선보이며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고 현지 교민들은 한국 문화가 런던 중심부에서 주목받는 데 상징적인 의미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또 해외 팬들은 공연뿐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과 팬 교류를 위해 런던을 찾았으며 BTS를 통해 국적을 넘어선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를 틈타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는 황당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일당을 일망타진한 경찰관들이 오늘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사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피자까지 보내 격려할 만큼 큰 화제였는데요.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경로를 역추적해 일당을 잡아내는 쾌거를 거뒀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중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